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로 폭풍이 몰아치고 출근길에 서둘러 뛰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얼어붙은 듯 무표정했다. 강준호 역시 그 무표정한 얼굴들 중 하나였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아들을 깨우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규칙적인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나 여유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지 9년, 그는 여전히 세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준호의 아들, 강민재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나이에 비해 조용했고 또래와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뛰어놀 때도 민재는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들은 아이가 착하고 예의 바르긴 한데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준호는 늘 한 가지 대답만 되풀이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원래 조용한 편이라서요. 사실 준호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민재는 다른 아이들처럼 묻지 않았다. 엄마라는 존재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그런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빈자리가 늘 따라다녔다. 학교에서는 늘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다. 아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 시험 성적을 걱정하는 부모들, 바쁜 교사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교실 복도를 묵묵히 쓸고 닦는 청소 노동자, 이순자였다. 허리가 많이 굽었고 낡은 앞치마에는 오래 묵은 얼룩이 배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볼 때 종종 코웃음을 치거나 장난으로 이름을 부르곤 했다. 순자 할머니 또 왔네. 냄새나. 그럴 때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지도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지나쳤다. 민재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볼 때가 많았다. 어쩐지 순자의 구부정한 등이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크게 기대지 못하고 말없이 하루를 견디는 모습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느 월요일, 민재는 도시락을 집에 두고 나왔다. 교실에 앉아 배고픔을 참다 흐려지는 시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순자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김밥 한 줄과 우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조금 남아서 괜찮으면 먹어. 민재는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다. 특히 이런 따뜻한 방식으로는 더더욱. 정말로 저 먹어도 돼요. 그럼 밥 굶으면 안 되지. 내 나이 때는 잘 먹어야 해. 그날 이후 민재는 자주 순자를 찾게 되었다. 급식실 구석에서 마주치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고 순자는 늘 다정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느 날은 그의 코트 단추가 떨어져 있었는데 순자가 직접 바늘과 실을 꺼내 말없이 꿰매주었다. 또 어느 날은 받아쓰기 시험에서 70점을 받고 울상을 짓고 있을 때 순자는 초등학생용 한자책을 내밀며 말했다. 조금씩 연습해보자. 천천히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고 손끝에는 오래된 세월에 거친 흔적이 있었지만 민재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변화는 준호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도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문제집만 풀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면 밝게 인사를 하고 식사 중에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민재는 특정한 부분만 조용히 숨기려는 듯 말을 돌렸다.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아, 그냥 괜찮았어. 준호는 직감했다. 아이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며칠 뒤, 준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학교로 향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 건물 뒤편으로 걸어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창고처럼 생긴 작은 공간 안에서 아이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순자가 천천히 책을 펼치고 있었다. 여기 이 글자, 사람 민자야. 사람처럼 생겼지. 정말 그렇네요. 할머니, 이거 제가 써볼게요. 준호는 멈춰 섰다. 자신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표정이었다. 아들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이유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었다. 준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불편함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저 여자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있다. 강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일도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고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 웃음소리,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던 이순자의 표정. 그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아들이 더 밝아졌고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모습은 부모로서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무거웠다. 준호는 결국 학교로 연락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교장실에서 교장과 상담을 나눴다. 교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순자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왔습니다. 특별한 악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 아주머니가 아이를 너무 가까이서 챙기는 게 불편하다는 내용의 익명 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이순자 씨에게 잠시 쉬도록 권유할 생각입니다. 그 결정은 빠르게 실행되었다. 이틀 후 이순자는 학교에서 모습을 감췄다. 민재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매일같이 그녀가 앉던 급식실 구석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오겠지. 바쁜 일이 생긴 걸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민재는 점점 초조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 청소하던 순자 할머니 아세요? 준호는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알지. 에이, 할머니, 갑자기 안 나오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다. 아마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뽑았겠지. 그만두셨나 보네. 민재는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근데 혹시 아빠가 무슨 말 했어요? 학교에요. 그 말에 준호는 신문을 내리고 아들을 바라봤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할머니랑 저랑 있는 거 봤다고. 학교에 말한 거 아니에요? 준호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민재의 눈엔 실망이 담겨 있었다. 에요, 그런 거예요? 그 여자는 청소부라.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한테 밥도 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아빠보다 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얼어붙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고 민재는 울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할머니는요, 제가 배고플 때 밥을 주셨어요. 단어 시험에서 틀렸을 때도 혼내지 않고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아빠는 맨날 화만 내잖아요. 저는 그냥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준호는 방문 앞에 서서도 문을 열지 못했다. 마음은 복잡했고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준호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봤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재의 책가방도 신발도
옷도 그대로였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리를 뛰기 시작했다. 학교, 놀이터, 도서관, 친구집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소, 병원. 민재가 며칠 전 무심코 말한 것이 떠올랐다. 순자 할머니는 예전에 병원에 다닌 적도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준호는 곧장 근처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접수처에서 간신히 확인한 결과 며칠 전 이순자라는 이름의 환자가 입원한 기록이 있었다. 병동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는 민재가 보였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잡고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민재야. 준호가 달려가자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안에 계세요. 아빠가 학교에 말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아프신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몇 초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내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흐느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순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 살짝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민재가 왔구나. 그리고 시선을 준호에게 옮기며 말했다. 저는 아이를 가르치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음속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자책이었고 후회였고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부끄러움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병실 안에는 조금씩 일상이 깃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방과 홈마다 병원으로 향했고 순자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순자는 여전히 많이 지쳐버렸지만 아이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밝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들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와 순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문 밖에서 서 있곤 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과 평온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준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파막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어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환자분 연세에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악화될 겁니다. 몇 개월 내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왔다. 민재는 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고 순자는 조용히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순자 씨,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수술비도 비쌀 텐데요. 제 형편에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동시에 스쳤다. 그러시죠.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요. 민재가 필요로 했던 게 뭔지 지금에서야 보이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보험 서류들과 통장을 꺼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으며 비상금까지 모두 끌어모았다.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였다. 몇몇 동료들은 뒷말을 했다. 요즘 강 대리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 자주 가고 무슨 여자 돌본다는 소문도 있고 청소 불었다마 애 엄마 대체하려는 거 아나?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민재의 얼굴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울던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을 확정지었다. 순자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민재와 준호의 간절한 설득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의 그 말에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재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충분한 자격이에요. 수술 전날 밤, 민재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서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 꼭 봐주세요. 수술 끝나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진짜 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준호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했고, 민재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무렵 담당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회복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순간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순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엔 힘들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순자는 놀란 얼굴로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김밥이랑 유부초밥이요. 예전에 민재한테 주셨던 그거 기억나세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직접. 네, 제 솜씨는 별로지만 진심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락 가방 옆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놓았다. 이건 뭔가요? 보시면 알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병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민재가 말없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진짜로요. 이제는 제가 아들이 될게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 옆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공기가 병실 안을 채웠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 세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이순자의 수술이 끝난 후 병실에는 다시 평온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이 악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자주 지었다. 특히 민재가 병실에 들어올 때면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표정을 짓지 않았고 교실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도 연락해 와서 말했다. 요즘 민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해진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준호를 불러 세웠다. 회복이 안정되면 퇴원을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또 당분간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하죠. 네, 감사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저는. 준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법적으로 보호자는 아니었다. 단지 민재의 아버지일 뿐 그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로 들어가 이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하대요. 앞으로의 치료 기획이나 관리도 함께해야 하고.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누구한테 그런 걸 부탁할 입장도 아니죠.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담 아닙니다. 그동안 제 아들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제가 해야 할 몫이에요. 이순자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실창 너머로 늦겨울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마친 그들은 병원을 나섰다.
이순자는 당장 돌아갈 집이 없었기에 잠시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기 전까지는 준호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재의 간절한 눈빛과 이순자가 갈 곳 없이 추운 밤을 보내는 상상을 해보자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민재는 기뻐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할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이순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편하게 불러. 전처럼. 그럼 엄마라고 해도 돼요?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이순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준호는 조용히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너희 둘이 정하는 거야.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날 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집안엔 누군가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솥에서 김이 나는 풍경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식사를 하다 이순자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생각보다 일찍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재가 당신을 가족처럼 느끼기 전부터요. 하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번쩍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단순한 은반지였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있는 게 더 이상 우연이나 연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렇게 울면서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가까운 구청에서 간단한 신고를 마쳤다. 결혼식도 큰 행사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학교에서는 민재의 변화를 두고 이야기들이 오갔다. 아이는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발표도 자주 하게 되었다. 친구도 생겼고 그 친구를 집에 데려와 같이 숙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준호의 가족, 그리고 이순자의 과거였다. 어느 날 준호의 여동생이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처음엔 웃으며 들어왔지만 이순자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이 분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예전부터 알던 분도 아니고 그냥 학교 청소 아주머니였잖아. 이렇게 갑자기. 그래, 맞아. 청소 아주머니였지. 하지만 내 아들이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고 지금은 내 아내야. 오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 시선도 있고 민재 장래도 생각해야지. 준호는 조용히 여동생을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시선이 우리 가족보다 중요하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순자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아직도 두려워.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건 복잡함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 밤,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았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날보다 특별했다.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따스한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강준호의 집도 어느새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듯 부드럽고 포근한 공기로 가득했다. 이순자는 여전히 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민재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왔고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나눴다. 어느 일요일 민재는 학교에서 가족 소개 발표 과제를 받았다. 나의 가족을 주제로 사진을 붙이고 짧은 글을 써야 하는 숙제였다. 그는 조용히 앨범을 꺼내고 거실에 앉아있던 이순자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있어요? 이순자는 깜짝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네. 난 이제 완전히 익숙해요. 민재는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셋이 함께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파일에 붙였다. 그리고 발표문 아래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내게 밥을 해주셨고, 글씨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는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닮고 싶다. 며칠 후 학교 발표 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민재가 발표를 마치자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 발표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졌고 담임 선생님은 준호에게 연락해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재의 발표문을 다시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지난 세월, 무심코 흘려보냈던 아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틀에 갇혀 있던 사랑 방식.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고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직장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식사 자리에서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나? 요즘 사람들 사이에 내 얘기 좀 돌던데. 무슨 얘기? 뭐? 아이 엄마 자리에 청소하던 분을 들였다고. 다들 놀랐어. 너 원래 그런 타입 아니잖아. 준호는 웃었다. 억지 웃음도 쓴웃음도 아니었다. 담담하고 단단한 웃음이었다. 맞아. 나도 원래 그런 타입 아니었지. 근데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은 직업이나 배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아이가 먼저 알아봤고 나는 그걸 나중에야 깨달았을 뿐이야.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멋지다. 그 말을 듣고도 준호는 과장된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을 한 입 떠먹으며 말했다. 멋지기보단 감사한 선택이었지.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문을 열자마자 민재와 이순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둘은 함께 주방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다. 가루가 얼굴에 묻은 채 깔깔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순자는 준호를 보자마자 말했다. 오늘 저녁은 떡국이에요. 아직 30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셋이 된 날이니까요. 기념일로 하자고 민재가 제안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날이네. 우리만의 설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사진을 정리했다. 예전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함께 쌓인 추억을 되돌아보며 웃고 또 웃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순자가 처음 민재에게 건넨 김밥과 우유 사진이 들어있었다. 낡은 종이에 조그맣게 적힌 글씨도 있었다. 오늘도 잘했어, 민재야. 민재는 그 종이를 조용히 꺼내어 다시 액자에 넣었다. 이건 제가 엄마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엄마는 그날 저한테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 이순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한테 따뜻함을 줄 차례예요.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는 조용한 별빛이 내려앉았다. 어느새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조명 아래 놓인 가족 사진은 말없이 웃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른이 된 그의 목소리다. 어릴 땐 엄마가 없다는 게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따뜻해진다. 나에게 엄마를 준 건
피도 아니고 법도 아니었다. 그건 김밥 한 줄과 다정한 미소였고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믿는다.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선택하는 거라고.